우선 코로나19를 맞아서 회원 여러분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고 또 자녀들의 양육에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또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각종 복지기관에 다니는 분들은 복지기관에 가지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은 자녀의 돌봄이나 또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문제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힘들지만 발달자리 양육하는 회원님들 더더욱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이 힘든 시기에 뭐라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다 같이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겨내면서 저희들은 또 정부에 틈틈이 이제 정책 제안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제안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부도 반응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들이 회원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시대를 빨리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도 이런 정책 제안들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요.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기를 기대하고 찾아뵈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수제도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현재 학교 이제는 1단계로 들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그간 6개월을 7개월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교육, 복지 모든 이제 서비스들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겨울에 다시 대유행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제안을 조금 짧게. 우선 교육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1학기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정책 제안도 많이 했고 정책 협의도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책임이 아닌 학교장의 책임이 증가되면서 학교마다 다 다른 룰을 적용하면서 학교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예컨대 1학기 때 협의했던 내용은 1단계일 때는 전부 다 학교에 등교를 한다. 2단계일 때는 비장애인들은 3분의 1 등교하면 우리는 3분의 2 등교한다. 뭐 3단계일 때는 비장애인들 가반수 등교하면 우리가 다 등교한다. 이는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한 단계씩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상황에서 이제 등교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협의가 진행되고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특수학교는 그나마 조금 낫는데 특수학급은 비장애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비장애 학생 룰을 같이 맞춰 가야 된다는 학교장들의 생각 때문에 사실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면 수업을 다 학교로 가게 돼 있는데요. 또 뭐 1.5단계로 올라갈 사항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래서 특히 수도권에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아마 내일 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을 건데요. 협의를 할 건데요. 특히 특수학급에 있어서 상향되는 전체 소규모로 학급 운영되는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돌봄에 대한 문제, 긴급 돌봄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부가 아직까지 특수학급에 대한 문제를 시원하게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정인으로 나가서 이제 충분히 답변도 하고 또 교육부도 긴급 또 비상대책 회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이나 특수학교는 조금이나 나은 상황에서 학교를 등교할 수 있는 희망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서 1단계로 가면서 이 문제 약간 해소될 걸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또 2단계로 갈 수도 있고 3단계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 돌봄의 문제, 방과 후의 문제, 또 학교 수업의 문제, 이런 교육과정 전체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특히 이제 집에서 기간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24시간 계속 있다 보니까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친구들은 밖에 나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의식 때문에 집에 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추락사를 보면 추락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이 집에만 있었는 공간에만 있었는 스트레스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낳은 우리의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 비극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조만간 복지부에서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나 이제 공간에 모아서 데이 서비스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지역사회에서 2, 3명 이렇게 소규모로
또 지역사회 사는 선생님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시대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기화가 된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열어야 될 거고, 또 복지부는 충분히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마 찾아가는 서비스가 열릴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서비스가 이제 좀 면역이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중에 중증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좀, 활동보조 특례조항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실제로 서비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관에 갈 수 없는 친구들은 기관에 하루 8시간 아니면 하루 4시간 서비스를 받다가 못 받고 집에 있으면 고스란히 활동보조 100시간 남짓 받는 걸 가지고 하루에 3시간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21시간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특례조항은 100시간은 보장해야 될 거라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활동보조에서 그런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활동보조 특례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을 했을 때 특례조항들, 이런 조항들이 발달장애인은 독립하는 구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특례조항을 적용을 못 받고 있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4만 명의 발달장애인 중에서 사실은 정부 데이터에서는 어디서 뭘 하는지조차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예를컨대 24만의 발달장애인 중 학생들 한 8만 명 빼고 성인들 한 16만 명이라 전제하면 성인들 한 16만 명 중에서 일자리 다니는 친구들 한 5만 3천여 명. 저도 5만 3천여 명 깜짝 놀랐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1만 7천여 명, 복지 일자리 한 6천여 명,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에 한 2만 6천여 명. 이 5만 4천여 명 빼고 데이 서비스 기간에 한 3천여 명 빼면 한 8만 명 빠지면은 한 6만 명 정도가, 6에서 8만 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6에서 한 8만 명 정도에 대한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활동보조나 그나마 받는 사람은 조금 낫는데요. 또 활동보조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활동보조에서 시간은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를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 중증인 분들, 특히 중복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복지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만 명의 발달장애인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추락사나 가족 동반이 자살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가장 큰 거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복지부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대로 홍보도 안 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뭔지도 모릅니다. 설문조사하면 10명, 9명의 주간활동이 뭔지를 모릅니다. 당연히 이용자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 경남에서 통영 가두리 노예 사건으로 계기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만 2천 명의 발달장애인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생활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17명이 주소 행방불명입니다. 17명이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주소상에는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사망했는지 어디 숨었는지 모르는 사항 1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류해 볼 때는 서비스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있습니다. 한 개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전국에 전수조사를 해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법 만들 때 개인별 지원 계획을 만들어 서비스 종합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이는 이제는 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어쨌든 복지부가 교육, 복지, 또 교육부가, 복지부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맞게 틈새에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십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교육부가, 복지에서는 복지부가 우선 저희 제안하는 몇 가지 정책을 급하게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료 상담사 역할을 좀 부모님들, 선배 부모님들, 경험 있는 부모님들, 사회복지사 부모님들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75개 정도의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가족지원센터 플러스해서 없는 동네 150군데 기초단체 해서 찾아가는 동료 상담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 가정은 가가호흡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대응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그냥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면 이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부모가, 전문가가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시스템, 이제 동료 상담 과정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아마 이것들이 복지부가 곧 응답을 하면 이제 뭐 바우처 방식을 하든 어떤 방식을 하든 찾아가는 서비스, 전세 전수조사 플러스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돈적 행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에 있는 2, 3인 소규모 데이 서비스, 이런 식의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는 질 높은 아니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